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단법인 북한인권, 사단법인 한변, 사단법인 올인모 등 4개 단체를 이끌고 계신 김태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4개 단체가 모두 북한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네. 올인모는 등록단체이긴 한데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은 아직은 취득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법률가셔서 예. 모든 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얼마 전에 유엔 제네바 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예, 현재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가 제55회 유엔 인권이사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북한인권, 또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통만사, 한변, 올인모 이렇게 4개 단체의 대표로서 이번에 55회 유엔 인권이사에 참석을 해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면은 22년 연속 나오게 됩니다. 이게. 총회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총회에서 나오는 게 있고 유엔 인권이사에서 네. 나오는 게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유엔 인권이사의 전신이 유엔 인권위원회입니다. 네. 그것이 2003년부터 나왔습니다. 그 금년까지 되면 22년 연속이고, 총회는 2005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하면 20차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더 오래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북한의 그 인권 개선을 기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참석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다녀오셨죠? 사실은 제가 매년 갔다 온 셈이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대한변협의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일원으로도 갔었고, 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맡아서 그 일원으로도 갔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 NGO를 맡으면서 한변을 맡으면서도 했고, 그래서 거의 사실은 자주 유엔 제네바를 다녀왔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 아마 초창기만 해도 상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토론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에서 찬성하는 나라, 반대하는 나라, 그 몇 개국이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신경전을 많이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냐를 놓고 예, 그렇습니다. 논쟁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엔 찬성국이 몇 개국, 반대국이 몇 개국, 기권이 몇 개국, 그리고 그때는 북한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자기들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귀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국은 여성은 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소녀는 영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게 낭낭하게 제 귀에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아예 북한은 참석도 안 해요. 그리고 컨센서스에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투표를 안 하고, 지금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 이제 법률적으로 만장일치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만장일치라는 것은 정식으로 기표를 해가지고 네. 저는 찬성이냐 아니야 있을 텐데 만장인데,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라고 그래가지고 투표조차 안 하고, 비록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한 걸로 하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북한이 한때는 참여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방어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총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도 지난 정부 때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뭐 불참을 하기도 하고, 기권을 하니까 불참보다는 그래도 기권이 의사표현한 거라는 궤변에 가까운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국제사회는 이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실 과거 정권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조차도 대한민국 정부가 기권을 했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뭐 공동 제안국에 참석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결의안에조차도 기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부끄러웠죠. 의아스러웠고 국제사회에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 너희들이 당사국 만드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참 몸둘 바를 몰랐었는데, 다행히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자존심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 특별히 북한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인권에 하면 이제 그 취약계층으로서 이제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있지만 그 중에 장애인 인권이 또 취약계층의 인권으로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엔에서 직접 그렇게 피해자가 증언한 적은 없고, 그런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장애인을 직접 섭외가 되어가지고 그 장애인을 직접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후부터 양다리를 쓰지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거동을 하신 분인데, 그런 상태에서 직접 유엔 이번에 55차 인권이사회 사이드 이벤트에 그분의 증언을 내보낼 수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 등에 업혀서 탈북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부인을 업고 탈북을 하신 분입니다. 평양에는 장애인 거주를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평양은 그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인데 거기 어떻게 이런 불구자가 있을 수 있느냐 해서 국제사회에서 그걸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바꾸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근데 평양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증언을 말씀 들어보면은 장애인은 아예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사실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동권이 보장이 안 돼서 불편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강제력으로 나오는 걸 막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 분위기가 네. 아주 병신, 불구자가 저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나 뭐 이런, 이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아주 비참해가지고. 그게 이미영 님이 직접 하신 표현이죠. 병신,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럼요. 부르고 있다. 예. 네. 그 병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법으로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이 뭐 법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건 아닙니다. 법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이 있어도 그 북한 주민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법이 실행도 안 되니까 실제로는 법과 관계없이 현실이 돌아가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죠. 이미영 님이 말한 얘기 중에 저희가 특별히 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은 상당히 의지가 있으셨던 분이더라고요. 인상적인 게 북한에도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학교도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중학교 거기서 선생님이 너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는 제도적으로 안 된다. 네, 거기는 뭐 당에서 입학을 불허하면 갈 수 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주 대학을 못 갔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분위기가 불구자, 병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도 뭐가 보낼 수가 없다고, 저거 병신 자식 이렇게 되니까. 북한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는 쓰고 거 있다는 아닙니까? 겁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번에 이미영 님 증언을 그러니까 듣고 여러 아주- 사람이 왔나요? 예, 여러 사람이 왔어요. 특히 이번에 그 사이드 이벤트를 저희가 3월 18일 날 했는데요. 그날 그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직접 기초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의 있게 들으시고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접 간접으로 이번에 드래프트 초안을 이제 입수했는데, 그분 말씀도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강화하는 늦겠다고 실제로 제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유엔에 그 협의자지 이 협의자 지위를 획득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컨설터티브 스테이터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자 지위를 취득한 그 북한 인권 단체로서는 사실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언론에 나지를 않는데 북한 인권 단체로서는 사실상 세계 최초로 협의자 지위를 취득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한두 개 단체가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엔의 인권이사회라든지 여기 또 유엔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는 유엔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자를 파견할 수도 있고 예. 또 성통만사 이름으로 예를 들면은 유엔의 어떤 방을 빌려서 공식 세미나를 할 수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성통만사의 대유엔 활동이 전부 공식 기록으로 남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 기구로서의 이제 지위를 획득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오럴 스테이트먼트라고 네. 해가지고
구두 진술, 구술 증언, 네. 또는 이제 리튼 스테이트먼트, 네. 서면 증언, 서면 네. 진술 되고 두 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55차 유엔 인권에서 오럴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발언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1분 30초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대표는 2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불과 30초밖에 더 시간이 할애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그 유엔 인권이사에서 발언하는 나라가 꽤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럴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제가 발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성통만사의 유엔 협의체 지위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할까요?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성통만사뿐만이 아니고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국제사에서는 이렇게 이미 인권이사에서 작년까지 21년 연속 이거 대단한 겁니다. 21년 계속해서 북한 인권이 취약하다고 열악하다고 계속 결의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이 아닌데 대한민국은 심지어 2016년 3월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제정이 됐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사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도 보십시오. 4월 10일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뜨겁게 정책 대결을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 측에서는 북한 인권법에 따른 이사 추천을 예.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참 큰 문제인데 북한 인권법에 의하면 그 핵심 기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인권 재단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인권 재단은 12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는데 그 12명은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5명은 여당, 나머지 5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했고 또 여당인 국힘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2016년 제정되자마자부터도 하여간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했던 무슨 당인지 하여간 그 전신들부터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재단이 출범을 못해요. 일단 12명이 다 추천이 돼야 성원이 되고 그다음에 출범이 되는 건가요? 예. 7명 가지고는 출범을 할 수가 없는 거로군요. 그것이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적인 이제 쟁송 중인데 저희 주장은 12명 중에 과반수 7명이면 되는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했고 그다음에 5명은 국힘당에서 했으면 7명이면 될 것 같은데 법문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현재 7명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북한 인권 재단이 출범을 못하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알려지지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서 북한 인권법은 통과는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출범을 기술적으로 막는다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2016년 3월 2일 날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거든요. 국회에서 통과됐죠. 3월 2일 날. 그때 왜 되느냐. 이미 2005년 8월 11일 날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8월 10일 최초로 발의안을 냈어요. 근데 그것이 정쟁화가 돼가지고 정쟁화가 될 이유가 없는 건데 11년을 끌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그 유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201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아주 급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국제적인 압력이 들어오니까 2016년 이제 3월 2일 날 통과가 됐죠. 그리고 그때 사실은 잘 알다시피 3월 1일 3일절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3일 정신도 있고 또 국제사회 압박이 가해지니까 마지못해서 반대도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국회의원이 236명이었거든요. 재석 의원이 지금은 네. 200명이지만 지금 300명. 지금. 300명인데 재석 의원 236명 중에서 찬성이 212명, 기권이 24명, 네. 반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통과된 법인데 지금 이렇게 북한 인권 재단이 출범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단도 재단이지만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도 정말 중요한 기구인데 아직까지 출범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은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라고 북한인권법에 명칭을 써야 되는데 네. 명칭도 못 쓰고 있고 그냥 담당 기구에게 이게 양분이 됐어요.
그래서 통일부의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두고 3개월마다 기록을 모아서 법무부 담당 기구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비로소 그 담당 기구는 북한인권 기록 보존사라고 네.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낸 거를 그냥 보존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고, 이 북한인권 기록 보존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처음서부터 수사 전문가가 관여를 해가지고 수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 목적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범죄로 봐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죄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육하 전문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게 돼 있는 거죠. 뭐 일상적인 고문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고 공개 처형도 뭐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죠. 더더구나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냐면 공개 처형당하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을 공개 처형장 맨 앞줄에 세워놓고 예. 자기 가족이 예. 사형당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그 중학생 막 이런 사람들을 강제 그냥 동원돼서 해요. 예,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걸리는 거예요. 트라우마. 네. 그래가지고 막 구역질을 내고 그게 그 한번 잘 아시겠지만 많은 탈북민들 증언을 들어보면 그 트라우마가 그 공개 처형됐던 걸 봤던 게 지금도 남아가지고 고통받아 하거든요. 그러니 가족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심적인 트라우마라든지 내상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북한 인권이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 베나TV 출연자 중에 하나는 탈북을 해서 중국에 건너갔더니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유난히 안쓰러워하면서 자기를 아는 체 하길래 네. 물론 뭐 친척이지만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공개 처형당할 때 자기가 2살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애기 한 번만 안아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그 애기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북한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살다가 인권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눈뜨게 되면서부터 문제의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래요. 거기 사시면 인권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 인권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법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이제 COI 레포트가 나오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거기 인권을 국권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천부 인권 개념이라는 건 없는 거죠. 전혀 없고 그건 국가의 권리다. 인권은 국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슨 논리입니까? 전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거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령 절대주의 네. 아닙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게 물론 개별적으로 권리가 있다. 근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해줄 것은 어버이의 어머니. 어버이는 누구냐? 수령. 어머니는 노동당. 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국권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더라고요. 인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게 고통인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됐다 할까.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이렇게 돼 있어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탈북해서 와서부터는 아유 그때 속아서 살았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죠. 스톡홀름 신드롬인가요? 저 그렇습니다. 강도에게 인질이 된 사람이 강도를 변호하게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비욘드 유토피아 네. 거기에 이제 출연하셨던 분 우영복 씨라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기에 나오시면서 자기 이제 어머니와 같이 탈북을 했는데 어머니가 지금도 탈북하면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우리 수령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와서도 아이 수령님 이러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언짢아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우리가 어떠냐. 배신하는 거 아니냐, 예, 배신. 배반하는 거 아니냐. 아, 이걸 탈북해 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유 세뇌의 힘은 강력합니다.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하신 지가 벌써 뭐 꽤 됐죠? 내일이면은 이제 화요일이 아닙니까? 내일이 254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이제 5년, 횟수로 6년. 사실 시작은 2014년에 했습니다. 2014년 횟수는 10년이 되는데 그러나 중간에 제가 이제 2014년 10월 14일에 1회를 했습니다. 네. 화요 집회 국회 앞에서 그때는 이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는 특히 2013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2014년
3월 17일에 역사적인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북한 입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여서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2014년 10월 14일 날 1회 북한 인권 화요 집회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16년 3월 2일 통과됨으로써 그때까지 74차 화요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중단을 했죠. 매주 하시던 걸 이제 매주 중단하셨습니다. 예, 중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2017년 이제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사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북한권자에 대한 추범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이 2020년 9월 4일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공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횟수는 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5년, 6년. 예, 5년,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하셨고 또 중국 대사관 앞에서 네,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하셨고 청계천 거기에 베를린 광장. 베를린 광장에서도 네. 했고, 또 부산도 갔었고, 대구도 갔었고, 뭐 광주, 전주, 전국을 지금 순회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세미나도 하고, 이번에 또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 갔는데 최초로 유엔 광장에서도 252차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하신 해외에서도 거네요. 했습니다. 화요 집회를 통해서 꼭 좀 이룩하시고 싶은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소외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게 좀 하자. 어? 이분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이분들이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해서 같이 보듬을 우리 이웃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꾸준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등 소위 3대 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인권이사회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최초로 저희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내용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세 개가 반동사상 사상 문화 배격법, 그다음에 이제 청년 교양 보장법, 네.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게 3대 악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북자들이랑 농반 진반으로 오빠 금지법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 아주 참 이해하기 쉽게 아주 딱 맞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빠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잡혀가는 말이지, 거죠. 자기야, 잡혀가는 거죠. 오빠, 이건 예. 남조선 말이다. 그래서 남조선 바로 말이다. 잡혀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평양, 문화어 네, 보호법, 또 청년교양 보장법에 네. 다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라리라고 하는 거죠. 날라리법. 아까 뭐 K-팝, 한류, 외부 이거 뭐 머리 네. 염색하고 뭐 다리 조금 스커트 올라가고 뭐 그렇죠. 지금 뭐. 오빠 뭐 이런 네. 거 이게 다 처벌되는 뭐 거예요. 약간 비치는 옷, 예. 머리도 이렇게 꼬불꼬불 뭐 파마 많은 예, 거, 예. 네, 그것도 이제 한국식으로 많은 거, 이게 다 그렇습니다. 금지죠. 금지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엔에서 이거 굉장히 주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북한의 한류 문화가 많이 퍼졌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반증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탈북민들 여러 가지 증언을 청취하면 이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자꾸 이제 깨이는 거죠. 게다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특히 1990년대 중반, 94년부터 소위 말하는 죽음의 행진. 네, 저는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씁니다. 아디오스 마치라는데 이게 왜 고난의 행군인가? 그렇죠. 네. 이게 뭐 무슨 고난이에요? 이거 죽음의 행진이에요. 그렇죠. 아사의 대량 아사 사태입니다. 이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만이 아사했다는 거니까요. 80만에서 300만까지를 보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북한 인권법에서는 200만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300만이 죽었다는 네.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100만 이상은 죽었다고 네. 봅니다. 그건 황장엽 선생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량 아사 사태가 전적으로 이건 북한 정권의 잘못인데 네. 그게 왜 행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하여간 그때 이후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깨인 거죠. 네. 내가 무슨 정권에 무슨 뭐 내가 덕 본 것도 없고, 그때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네, 이제. 당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않는다.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한류에 불이 붙기 네. 시작하니까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 이 3대 악법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점점 아까처럼 이제 그 대량 아사 사건 이후로 이제 정권에 대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노상
뭐 이밥에 고깃국을 준다. 어? 네, 비단 옷에 기와집, 이 밥에 비단 뭐 고기 있고. 이렇게 이밥에 고깃국 이랬다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여기에서 하루 이틀 다니고 수십 년을 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이는 거죠. 아, 이래 안 되겠다. 이런 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자꾸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뭐 삐라라든지 USB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알게 되는 거죠. 또 두만강, 압록강을 통해서 접경 지역에서 자꾸 들어가고 네. 또 대북 라디오 방송 들어가니까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드디어 아 이게 속았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게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이제 심각한 게 북한 자료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어느 중학교 교사놈이 말이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정당을 만들어서 네. 한단 말이야. 네. 처벌했다 이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정말로 저는 아주 이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드디어 우리가 여태까지 북한 내에서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없다 이랬는데 드디어 자발적으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더 위구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그래서 생긴 것이고 위기감이 굉장히 생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3대 악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2014년 아까 시오아의 보고서에서도 첫머리가 바로 그겁니다. 세뇌, 정보접근권 이거 철폐하라 말이야. 이거 살려야 된다. 이게 첫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에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참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반동사상문화보호법 쌍벽을 치는 거예요. 네, 네. 이래서 말이죠. 거기 아주 박수를 치는 법이거든요. 아주 악법. 그러니까 위헌 선정은 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국민으로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보든지 자유롭게 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바로 나오는 얘기고요. 언제든지 진실은 국경이 없다 이겁니다. 진실을 항상 얘기할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오럴 스테이트먼트를 할 때 강제 북송 문제를 저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동권이 있어야 됩니다. 가고 싶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싶은 걸 듣고 이게 인권이에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민조차도 자유이동권이 좀 제한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감시가 되고 있고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했을 때 이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게 이게 그야말로 세계 인권 근본적인 자유인데 이걸 중국이 지금 막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북한의 그 반인도 범죄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국제사회가 지금 막아달라.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유엔 인권이사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중국의 강제 북송을 좀 저지하는 그러한 이제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생각에 중국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스페시파이하게 네이밍을 해야 된다. 지금은 뭐 관련국 혹은 뭐 제3국 삼국. 이런 식으로 올 스테이츠 네. 모든 국가 뭐 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만 꼭 꼬집어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고 이번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꼭 이루시고 싶은 바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자유통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반인도 범죄, 인권적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유일의 길은 헌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길이고 한반도 구성원들이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몇몇 국제사회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을 슬레이버리 소사이어티, 노예적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뭔가 전부 노동력 착취해서 되는 거예요. 월급 안 주고 무상으로 다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노예국까지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하루속히 노예적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른 시대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의 통일 그날까지 김태훈 변호사님 그리고 사단법인 성통만사, 사단법인 북한인권, 사단법인 한면, 오린모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